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에크렘 이마모올루 이스탄불 시장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마모올루 시장은 2028년에 예정된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끝낼 최대 라이벌로 주목받아온 인물이고요. 에르도안은 총리 시절부터 22년째 집권하고 있어서 현대판 술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튀르키예 경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마모올루 시장을 체포한 것은 에르도안의 종신 집권을 위한 정치적인 노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튀르키예 정치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카자흐스탄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0일이 춘분이었죠.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춘분이 봄을 알리는 중요한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을 새로운 날이라는 뜻의 나우루즈라고 부르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올해도 이 나우루즈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통신원 연결해서 축제 소식 알아봅니다. 3월 24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3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분 휴전안을 다루는 회담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러시아 대표단과는 회동하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해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캐나다가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다음 달 28일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최근 자유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자유당과 보수당 중 어느 한쪽도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도통신이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이 27.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12%포인트나 하락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이른바 상품권 스캔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전에 아베, 기시다 정권에서도 총리가 상품권을 지급한 게 확인됐다면서 자민당의 오랜 정치자금 관행 문제로 이시바 총리가 정권 운영에서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차 대전에서 큰 공을 세운 원주민의 자료를 삭제했다 복구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폐기의 후속 조치로 2차 대전 중 일본 이오지마와 태평양 전역에서 활약한 나바호족 출신 암호 통신병을 다룬 웹페이지가 삭제돼 논란이 됐는데요. 이후 나바호 부족 지도자와 역사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사흘 만에 번복됐습니다. 하지만 이오지마 전투에 참전한 전쟁 영웅인 피마 인디언 부족 출신 아이라 헤이스 등 일부 인물들의 자료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틱톡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의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틱톡의 미국 법인을 분사하고 바이트댄스의 기존 미국 투자자들이 분사한 틱톡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대신 중국의 지분은 미국 법이 요구하는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인데요.
또 틱톡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해온 미국 업체 오라클도 분사한 틱톡 미국 법인의 지분을 소수 보유하고 중국이 미국인의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바이트댄스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서 틱톡 금지법을 마련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 금지법 시행을 90일간 유예했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가 지금 이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만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단이 23일에 에너지 또 중요 인프라 보호를 포함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30일간의 부분 휴전안에 대한 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우선 에너지와 인프라 공격을 중단하는 방안, 또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에는 에너지 전문가 그리고 해상과 항공 분야의 군사 담당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만나지 않을 예정이고요. 미국과 러시아는 24일에 따로 고위 대표단 실무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초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미국과 러시아 회담이 다 24일에 열린다라고 알려졌었는데요.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하루 먼저 실무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대표단도 회담 장소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제한적 휴전안의 전제 조건으로 흑해 곡물 협정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러시아 매체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는 2022년 7월에 체결됐던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수출하는 데만 도움을 주고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를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불만을 나타내다가 결국 1년 만인 2023년 7월에 협정에서 탈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 위트코프 중동 특사인데요. 네. 이 회담 시작을 앞두고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30일간 부분적 휴전을 하는 방안이 양국 간 선박에 대한 흑해에서의 휴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전면적 휴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길의 시작점에 있을 뿐이다. 어려운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위트코프 특사의 이번 인터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협상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주장 중 일부를 반복하는 한편 공동의 사업적 이익에 기반한 미래의 미러 관계만 옹호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한편 우크라이나 쪽 매체들은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못 이겨서 협상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휴전 자체보다는 시간을 끄는데 더 큰 관심이 있다라면서 협상에 큰 기대를 걸기 힘들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네. 러시아가 실제로 휴전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긴 하지만 휴전을 할 뜻이 과연 있는가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러시아로서는 서두를 이유가 네, 없어 전혀 보이기 없습니다. 때문이죠. 다음 키워드, 쇳불도 단김에 빼라. 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캐나다가 다음 달에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캐나다 선거법상 예정됐던 투표일은 10월 20일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6개월가량 당겨서 이제 일찍 실시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캐나다를 위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집권 여당 자유당이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니까 카니 총리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예상이 됐던 조기 총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카니 총리가 지금 하원 의원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집권당인 자유당이 지금 하원에서 소수당이기 때문에 조기 총선을 해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트루도 전 총리가 자유당을 이끌어왔어요. 네. 그런데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물가 같은 경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1야당인 보수당에 굉장히 크게 지지율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초에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보수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99%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세도 부과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 내놓으니까 이제 캐나다인들이 자유당을 응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까지만 해도 보수당에 크게 뒤졌는데요. 지금은 보수당보다 약간 앞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개된 온라인 앵거스 리드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자유당 지지율이 42%로 37%인 보수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베이커스 데이터가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이 39%, 자유당이 36%로 보수당이 조금 앞서고 있거든요. 네, 네. 다만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답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자유당이 거의 30%포인트 차로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보수당을 누르고 과반 의석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BBC는 캐나다인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그리고 백악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카니 총리가 야당 대표인 폴리 에브르보다 더 유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카니는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캐나다가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중동의 화약고 불씨가 좀 꺼지나 했는데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향해서 모든 인질을 송환하지 않을 경우 가자 지구를 영구 점령해서 합병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또 22일에는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까지 재개한 상황인데요. 일단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21일자로 군의 가자 지구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질을 다 송환하지 않으면 이 점령 범위를 더 넓히겠다. 영구적인 통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네. 지상군 투입도 확대한다라는 얘기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현재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59명의 인질을 숨겨놓고 있는데 이 중에서 24명이 생존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전 협상에 하마스가 미온적이다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군이 18일부터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네. 사망자가 이미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사실 1월 19일자로 단계적인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달 초에 1단계 휴전이 마무리됐거든요. 그 이후 협상이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 휴전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미국이 제안한 중재안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위트코프는 최근 유대교 명절 6월절인 다음 달 20일까지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이스라엘군이 22일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명령에 따라서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근거지에도 작년 11월 27일 휴전에 합의한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공습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레바논과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양측 모두 휴전 약속을 지켜달라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이 최근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을 공습한 데 이어서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 지역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미국은 후티 반군이 또 공격하면 이란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렇게 친이란 무장단체들과 잇따라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쓴맛을 본 오렌지 주스. 네, 최근 몇 년 동안 이상기후 여파로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치솟았었는데요. 네.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품질이 저하하니까 이제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인터콘티넨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연초만 해도 파운드당 5.26달러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가격이 최근 몇 주 새 2.5달러 이하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선물 거래라는 게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자라고 현재 시점에 약정을 하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자산의 미래 가격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오렌지 주스 선물은 작년에 브라질에서 오렌지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높아졌었습니다. 수확량이 줄어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주스 가격도 따라서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가격 급등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수요가 절벽에서 떨어지듯 줄었다. 오렌지 주스가 슈퍼마켓 선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가격이 오른 반면에 주스의 맛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스를 만들 때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를 재고로 보관해서 이 저품질 오렌지에다가 비축해뒀던 고품질 오렌지를 섞어서 일정하게 맛이 나도록 유지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3년 연속으로 공급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가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품질을 가릴 여유가 없어졌어요. 공급 물량만 겨우겨우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싸고 맛이 쓴 주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수확으로 발생한 리모닌이라는 쓴맛 성분이 오렌지 주스의 맛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 시장에서 주로 팔려왔던 브라질산 오렌지 주스의 매력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브라질 쪽에 작황이 호전됐습니다. 비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오렌지 주스 가격은 낮아질 수 있게 됐는데 선물 가격은 그래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투자자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베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렌지 주스 선물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작황 전망이 개선되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매도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렌지 주스의 소매 가격도 즉시 인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소매업체들이 주스 가격 급등기에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가 많이 지금 생산이 돼도 가격은 당분간 낮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주스가 쓴맛이 나면 그렇습니다. 먹기 싫겠죠. 자, 다음 키워드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인데요. 지난달 14일에 폐렴으로 입원을 했었는데 37일간 입원 끝에 23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교황이 퇴원 전에 로마 제멜리 병원 발코니에서 휠체어에 탄 채 나타나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교황이 병실 접견이나 사진을 공개한 게 아니라 직접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게 입원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산소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앞에 모인 신도들에게 모두에게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한 역대 교황들이 매주 일요일에 이 바티칸 사도궁의 집무실 창을 열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있는 신자들에게 주일 3종 기도를 주례해 왔습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 때문에 지난달 9일을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주례하지 못했고요. 어제도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이번 입원이 교황의 재임 12년 동안 가장 심각한 건강상 위기이자 2013년 즉위 이후 대중 앞에 가장 오랫동안 나타나다는 사례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어제 이 광장에 모인 군중들에게 서면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최근 며칠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직접 여러분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교황이 그동안 입원하면서 4차례나 호흡곤란을 겪었는데요. 그중에 2번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위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원을 하긴 했는데 의료진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최소 2달간 휴식과 재활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 그리고 대규모 인원을 만나는 일정이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활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그래서 퇴원을 했지만 공식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다음 달 8일에 바티칸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접견한다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달 20일에 부활절 미사를 집전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이 일정이 진행될지 여부는 앞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막 내린 정글의 대소동.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와 함께 1970년대에 복싱계를 호령했던 조지 포먼이 22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 포먼은 1949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강도 행각을 벌이던 문제아였는데 16살 때 직업학교에서 복싱 코치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복싱에 입문한 지 3년 만인 1968년에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헤비급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피해 숨어 다니던 내가 구출이 됐다. 직업학교의 프로그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런 소감을 밝혔었는데요. 프로로 전향한 이후에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정점은 1973년 알리에게 첫 패를 안긴 프레이저를 상대로 2라운드 KO 승을 거두면서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시기였는데요. 네. 40승 연승 무패 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알리랑 세기의 대결을 펼쳤는데 여기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네.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 이후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이 대결이 정글의 대소동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당시 포먼은 25세였어요. 엄청난 떠오르는 별이었고 알리는 32살로 전성기가 지났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알리가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깨고 8라운드에 KO 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 이후에 포먼이 줄곧 알리랑 재대결하길 원했는데 뭔가 사정들이 이루어지지를 못했고요. 알리도 내가 뭐 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어요. 굳이.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던 알리가 2016년 74세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제 포먼마저 눈을 감으면서 두 명의 복싱 전설의 세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포먼이 알리에게 패하고 1년 뒤에 벌인 복귀전에서 헤비급 타이틀을 다시 얻었습니다. 근데 77년에 경기에서 패한 이후 쓰러져서 임사 체험을 겪고 목회자가 됐는데요. 그러다가 94년에 45세의 나이로 다시 역대 최고령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나이가 든 뒤에는요. 알리와 그때 경기를 했던 걸 회상하면서 알리가 나를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 내가 완벽하게 패배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내가 붙었던 상대 가운데 가장 강했다라고 알리도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네. 나중에 둘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알리가 내 영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시대가 정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조지 포먼과 무하마드 알리의 대결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When We Were Kings의 주제곡입니다. 브라이언 맥나잇과 다이애나 킹이 함께 부른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In every heart, there is a drum that beats steady and strong. It does not know defeat. I feel it pound and know the sound of true belief. In every soul, there is a memory of standing tall, the proudest we could be. I cannot fall, for I recall we were born in majesty. And when the long night has been fought and won, we'll
start lifted up when memories stay. We're closer, yeah, to a higher destiny. And when we reach out to claim the throne, every man will know. And we will raise our hands, and we will touch the sky. Together we will dance in rows of gold. And we will leave the world remembering where we wer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의견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엇갈렸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계엄 국무회의 관련 적극적 행위의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기각하자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사법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기각에 유감을 표하고 헌재 결정으로 자신의 위헌, 위법 행위가 사라졌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신속히 내려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울산과 경북, 경남의 재난 사태를 선포했고 산불 진화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의 진화율은 65%, 경남 산청 산불의 진화율은 70%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재시행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상욱 통신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은 지난 주말부터 이제 봄이 막 느껴집니다.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카자흐스탄 어떻습니까? 네, 제가 사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 문화 수도인 알마티에는 지금 현재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카자흐스탄 전역은 나우루즈라고 하는 봄 축제 기간입니다. 네. 나우루즈는 이제 새로운 날이라는 뜻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3월 21일에 시작해서 내일까지인데요. 네.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나우루즈를 맞이하기 위해 겨우내 묵은 때를 벗겨내는 대청소를 벌였는데요. 시민들은 자신의 집 앞 안팎 청소는 물론이고 네. 대문 앞 거리를 쓸고 또 응달진 담벼락에 남아있는 잔스를 치웠습니다. 시 당국은 이제 겨우내 중단되었던 도로 물 청소를 재개했는데요. 네. 아스팔트에 시원하게 물을 뿌리며 지나가는 물 청소 차량은 봄이 왔음을 과시하듯 아주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네. 이런 대청소는 이제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나우루즈 이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또 제가 어제 거질로르다라는 지방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네. 시골에서도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나우루즈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안뿐만 아니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가축들의 축사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봄을 맞이하기에는 이제 대청소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나우루즈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과거 이 페르시아 문화권에서도 아직 최대의 명절로 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우루즈는 페르시아 문화권과 또 투르크계 민족들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이란과 중앙아시아, 또 코카사스, 중동,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새해 첫날이자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명절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우리가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를 곧 낮이 다시 길어지는 시작점으로 인식하고 새해의 첫날이라고 여겼던 것에 반해서 네. 우리 이 지역 사람들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을 새해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인도와 이란은 노우르즈, 튀르키예는 네부르즈, 그리고 이 옆 우즈베키스탄은 나부르즈라고 이제 부르고요. 카자흐스탄과 이라크에서는 나우루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슷비슷하네요. 이와 그래도. 같이 네. 명칭은 약간씩 다르지만 네. 모두 새로운 날을 뜻하며 이날 약 2주에 걸쳐 다양한 의식 또 축하 행사, 문화 행사 등을 치릅니다. 네. 이제 소련 시절이었던 1926년부터 88년까지 이 나우루즈를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르바초프가 85년에 집권하고 추진했던 개혁 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나우루즈 명절을 다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우루즈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카자흐스탄에서는 이 나우루즈 기간 어떻게 보내나요?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제 초원에 새싹이 돋고 생명을 가진 모든 만물이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 나우루즈를 날 중의 최고의 날이라고 여기는데요. 네. 수천 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아온 카자흐인들에게 가축이 새끼를 낳는 계절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오면 축제를 열고 덕담을 건네며 소원을 빕니다. 또 새 옷을 입고 유목민들의 이동식 천막인 유르따로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는데요. 네. 겨우내 먹고 남은 묵은 고기로 빚은 전통 음식인 나우루즈 코제를 대접합니다. 또 야외에서는 말 경주, 그러니까 폴로와 비슷한 마상 경기인 콕바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유목민 전통 씨름, 또 말 타고 달리는 여성을 잡는 크즈쿠 같은 민속 놀이를 즐깁니다. 또 나무를 심기도 하고요. 네. 가족으로 알튼바칸이라고 하는 그네를 타며 나우루즈 축제를 즐겁게 보내고 또 5일간의 연휴 동안 떨어져 살았던 부모와 친지를 찾아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인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가자인들의 영혼이 담긴 돈브라를 든 수백 명의 청년이 축제가 벌어지는 광장에서 연주하는 장면은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 어떤 북소리보다 그 어떤 화려한 군무보다 더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 돈브라는 두 개의 현으로, 두 개의 줄로 되어 있고요. 네. 연주 방법은 기타와 비슷합니다. 지금도 국경일이나 또 가정의 대소사 또는 학교 행사 때 어김없이 연주되는 것이 바로 이 돈브라인데요. 네. 돈브라를 이용한 공연 예술을 돈브라 큐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큐이 한 곡을 그래서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 저희에게 음악을 좀 보내주셔서 먼저 이 곡 들어보겠습니다.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 이 작품 제목이 어떤 건가요? 예, 이 작품은 아다이라는 제목의 큐이입니다. 네. 이제 가자인들의 그 유목 전사 그리고 자유롭고 또 반항적인 정신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네. 질주하는 말과 같은 빠른 리듬을 통해서 가자인들의 이제 민족 정신을 고양시키는 어떤 그 에너지가 담겨 있는 이런 그 곡입니다.
위대한 작곡가 쿠르만가지의 이 작품은 가자인들의 자유를 향한 두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 어떤 느낌인지를 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퀴도 이렇게 한 곡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카자흐스탄에 계시는 고려인들 또 나우루즈 축제에 함께 하시겠죠? 네, 카자흐스탄은 이제 130여 개의 소수민족이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인 만큼요. 대규모 축제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을 가르치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소수민족들도 카자흐스탄이라는 지붕 아래에 사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또 평화와 화합을 다짐하는 것이지요. 네. 알마티의 경우에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사나 고려인 무용단 합창단 사물놀이 팀이 지난 21일 아스타나 광장에서 열린 나우루즈 축제 공연에 참가해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또 우리 노래를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북, 장구, 깽가리 등을 동원한 사물놀이 공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우루즈 축제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튀르키예에서는 야권 탄압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시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시작된 이번 시위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튀르키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글로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일이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정부 시위가 지금 튀르키예에서 계속되고 네. 있는데 원인이 어떤 건가요? 지난 19일에 튀르키예 경찰이 이스탄불 시장인 에크렘 이마모울루를 비롯해서 제1야당 공화의 인민당 소속의 의원 또 이스탄불 시내의 구청장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약 100여 명을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네. 계기로 해서 시위 사태가 지금 확산되고 있죠. 검찰이 밝힌 그 이마모울루의 혐의는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 노동자당 흔히 이제 영어 이니셜로는 PKK라고 합니다. 네. 또 쿠르드 사회연맹 등과 협력한 횡령 그리고 작년 3월에 지방선거에서 재선이 됐거든요. 네. 이마모울루 시장이. 근데 이때 뇌물수수 또 뭐 횡령 사기를 했다 이런 혐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23일에 이마모울루 시장을 부패 혐의와 관련해서 구금을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바로 내무부가 시장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마모울루하고 함께 체포됐던 그 구청장 2명도 역시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며칠 내로 이스탄불 시의회에서는 시장 대행자를 선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마모울루 시장은 그 23일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명을 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소위 사법 절차라고 하는 거는 뭐 즉결 처분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튀르키예 미래를 위해서 함께 싸워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뭐 기획수사 또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을 어떤 대권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한 네. 뭐 정치적 조사 이건 터무니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마모울루 시장 어떤 인물인가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2028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끝낼 뭐 사실상 거의 유일한 그 대항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나이는 54세로 1970년생입니다. 이스탄불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업인 이 소규모 건설회사를 이제 이어받아서 사업가로도 활동을 하다가 네. 2008년에 공화인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이스탄불 시내 한 구에서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된 거죠. 그리고 지난해 4월에 재선에도 무난히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념적으로는 중도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좀 진영 논리나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좀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는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네. 유머 감각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당히 지금 현재도 인기가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고물가로 이 저소득층의 고통이 이제 좀 크니까 네.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좀 했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 위해서 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철 확대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생을 중점적으로 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요? 예, 사실 그 2019년 3월에 이스탄불 시장 선거가 당시에 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마모울루는 그리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탄불 시내의 한 구의 구청장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집권 여당 그 정의개발당 후보로 나선 사람이 비날리 이을드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총리까지 역임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전직 총리이고 워낙 뭐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니까 쉽게 당선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아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상 정말 뉴페이스인 이 이마모울루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때가 그 집권 여당이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패한 지가 그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네. 만한 일이었는데 네. 근데 그 당시 그 득표 수는 아주 근소했어요. 그 개표 결과는 0.5% 포인트 차였습니다. 와. 그런데 예. 그 집권 여당 쪽에서 이거 뭐 네. 문제가 있다. 이게 네. 너무 문제가 있고 또 일부 투표함 개표 결과에 좀 의혹이 있다 주장을 하면서 예.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가 요 한 80여 개 투표함에 대해서 재검표가 있었다고 해요. 다시 재검표를 하니까 0.25% 더 포인트 줄었어요. 차이기는 하지만 네. 이마모울루가 승리가 한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이제 취임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과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계속 부정 투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선관위가 당선 결과를 무효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재선거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6월에 다시 똑같은 후보를 놓고 재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 이마모울루가 다시 승리를 한 겁니다. 네. 무려 이 격차를 늘려서 9% 포인트 격차로 승리를 했는데 80여만 표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성을 거두었고 그래서 또 지난해 재선까지 성공하면서 이마모울루는 과거 집권 여당의 텃밭이었던 곳에서 사실상 세 번이나 집권 여당의 후보를 꺾은 거네요. 꺾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을 끝낼 뭐 유일한 인물로 정말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네, 많은 맞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네. 이네요. 튀르키예에서 이제 다음 대선이 2028년인데 아직 3년 남았거든요. 2025년인데. 근데 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조금 과정이 남아 있지 않나요? 네, 뭐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선 후보들은 한 선거일보다 한 1년 전 또는 뭐 몇 개월 전 그렇죠. 이렇게 확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튀르키예에서는 조금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23일 공화인민당이 대선 후보 선출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그리고 단일 후보인 이마모울루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지금 구궁되어 있지만 당선이 됐고 이 선거를 치르기 이전에도 이 사람이 유일한 후보로 나섰거든요. 그래서 당선될 게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어떤 기획 수사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공화인민당이 개표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이 약 1,500만 표
얻어서 당선을 확정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500만 여기 이 선거에는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1,500만 표를 받았고 이 중에 당원표는 160만 표이고 나머지 1,300만 표가 일반 시민이다.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법적인 논란이 있지만 제1야당의 대권 후보가 된 만큼 그의 뭐 정치적인 지위나 그러네요. 무슨 권위나 이런 거는 막강해질 수밖에 없게 됐고 네. 이거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이제 야당이 서둘러서 대권 후보를 뽑은 거는 네. 2017년에 튀르키예에서 개헌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언제든 조기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제든 뭐 불시에 조기 선거를 하겠다, 조기 대선을 미리 하겠다라고 뽑아놔야 하면 되는 미리 거네요. 뽑아놔야 되는 거죠. 그런 그러네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조기 대권을 해서 당선된 사람은 보통은 뭐 그렇게 됐겠는 전임 대통령의 뭐 자녀 임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튀르키예에서는 원래부터 대통령 임기 기간인 5년을 재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거는 지금 국내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마모울루가 체포되기 하루 전, 그러니까 지난 18일이었죠. 네. 이스탄불 대학교가 갑자기 느닷없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네. 1990년도에 편입했던 경영학부 졸업생에 대해서 28명의 학적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마모울루 시장은 1988년에 원래는 키프로스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를 입학했다가 요 1990년에 이스탄불 대학교 편입했군요. 경영학과로 편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교 졸업이 뭐가 문제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튀르키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개헌을 통해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게 보이는데요. 예? 네, 그렇고 검찰이 발표한 18페이지짜리 이마모울루 시장의 혐의에 대한 설명하는 18페이지짜리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대학교 졸업장 위조건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난 며칠간 동안 진전된 상황을 보면은 네. 18일에 이제 학위가 취소됐고 19일에 이마모울루 시장이 체포가 됐고 23일에 공화인민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구금이 연장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진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노리고 네. 지금 야당을 단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에르도안은 이스탄불 시장을 거쳐서 또 총리 11년, 대통령을 현재 기준으로 이제 11년째 재임하고 있죠. 네. 2023년 대선 승리에 따라서 그의 임기는 5년, 그래서 2028년까지인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만 14년을 재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대선일은 2028년 5월 7일 전후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개헌에서 지난번에 개헌한 네, 내용 네, 중에 네. 대통령은 3선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이번 2번을 했거든요.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출마 권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에르도안이 현재까지 추세로 보면은 그대로 물러나겠느냐 하면은 그럴 그건 아닐 가능성은 것 없어 같고, 보여요. 예. 근데 집권을 연장하려면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한 번은 또 개헌을 하는 거죠. 개헌을 이렇게 자주 해도 되나요? 글쎄요. 2017년에 개헌하고 이번에 또 개헌을 뭐 강행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2017년에는 의회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이 아니라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 네. 지난 중간 선거 이후에 지금은 과반은 하긴 하지만 야당의 그 협조 없이는 3분의 2표를 되는군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조기 대선 카드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급한 일이 국가적으로 위중한 일이 있어서 조기 대선을 다시 치른다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은 첫 번째 임기인 2018년에도 조기 대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 1년 반 정도를 앞당겨서 대선을 치렀는데 당시 이유는 뭐였냐면은 당시 시리아 내전이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었는데 네. 그 상황이 급박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를 하고 국가 재건에 힘써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조기 대선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조기 대선을 다시 해서 승리를 해서 네. 또 조기 대선을 강행해서 승리를 한다면 또 5년 임기가 추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대통령으로 19년 정도를 재임하게 되는 셈이고 그리고 총리 때까지 예전에는 총리 중심제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총리 때까지 하면 진짜 재임 기간이 권력을 장악한 지 30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판 술탄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참하고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장기 집권 에르도안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에르도안이 지금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네. 이제 튀르키예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튀르키예는 이제 20세기 초반에 공화정 체제를 시작하면서 케말주의, 일종의 이제 세속주의라고 하죠. 그 전통과 이념을 아주 강고하게 지켜왔던 국가인데 에르도안이 대통령이 되면서도 사실은 총리 때부터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면서 이슬람화를 이제 박차를 가하고 또 언론, 뭐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2023년에는 대지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재선이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튀르키예 사정을 잘 아는 분은 무슨 소리냐. 이번에도 승리는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지 기반인 그 농촌 지역에서의 이 에르도안에 대한 지지가 워낙 탄탄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게 바뀌지가 않는 경향이 있고 예. 당시에는 인물 대결에서도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그래서 야권 통합 후보가 나서기는 했는데 좀 유약했거든요. 그런 점이 있었고 네. 세 번째는 당시에도 뭐 지진에다가 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많았는데 대다수의 이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를 통한 불안정 또 불확실성보다는 좀 더 강한 리더십 그렇죠. 또 특히 에르도안이 내세우고 있는 민족주의 를 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적인 불안 상황이 아무래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요. 앞으로. 예, 네. 지금 뭐 좋지 않은 상황인데. 2022년, 2023년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요. 네. 또 뭐 인플레도 좀 줄고 그렇긴 한데 최근 사태 때문에 좀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네. 문제는 리라화 화폐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17조 원이 넘는 이 그 금액을 투입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